제5장 행정책임과 행정통제에 대해서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네, 행정책임하고 행정통제 살펴봅니다. 행정책임의 의의에 들어가는데요. 행정책임이라고 하는 공무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수행하는 과정에 대한 책임도 있고요. 그리고 자기들이 만들어내는 결과에 대한 책임도 있습니다. 그걸 묶어서 행정책임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행정책임에는 크게 세 가지 갈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갈래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듀브니까 롬잭의 분류가 되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이 두 사람은 통제의 원천하고 통제의 강도를 가지고 네 가지 형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통제 원천이 내부에 있고요. 통제의 정도가 높으면 관료적 책임이라고 합니다. 이걸 달리 위계적 책임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우선 이 관료적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하위 관료가 상위자, 상관의 기대에 부응할 의무를 가리키는 건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군대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법률적 책임성입니다. 이건 통제 원천은 외부에 있고요. 통제 정도가 높은 것입니다. 이건 예를 든다면 정부 관료제 바깥에 있는 즉 입법부나 사법부가 만약에 어떤 법률을 만들었다, 헌법을 만들었다 그러면 그걸 준수를 해야 될 의무를 말하는 거고요. 그 밑으로 내려오면 정치적 책임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행정부의 외부에 있는 그 사람들이 있죠. 예를 들면 국회의원도 있고 혹은 이익단체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기대를 하겠죠. 그 기대에 대응해 주는 것. 우리 그걸 대응성이라고 그러는데 이 대응성이 바로 정치적 책임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가 전문적 책임인데요. 요거는 이제 중시해야 될 게 뭐냐면 현재의 변화 추세가 통제의 원천은 외부에서 내부로 옮겨가고 있고요. 통제의 정도도 높음에서 낮음으로 옮겨가고 있어요. 그 모이는 수렴되는 곳이 바로 전문적 책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관료들의 어떤 자율성, 관료들의 전문성 이런 걸 중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가 파이너와 브리드리입니다. 자, 요거는 별표 하나를 하시고요. 이 고전적 책임론하고 현대적 책임론은 확실히 구분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설명드리죠. 고전적 책임은 뭘 강조하는가 하면 바깥에 있는 책임, 즉 외재적 책임이라고 하고요. 현대적 책임론, 브리드리의 현대적 책임론은 내재적 책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재라는 것은 정부 관료제 내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이 파이너의 고전적 책임론부터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 현대적 책임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고전적 책임론은 방금 설명드린 대로 외부의 힘에 의한 통제를 강조합니다. 외부라는 게 여기서는 사법부가 혹은 입법부가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 고전적 책임론에서는 제도적 책임성 이렇게 나타냅니다. 중시하는 게 제도적 책임. 그 제도적 책임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절차를 지켜라. 절차를 준수하는 것을 좀 중시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제도적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어떤 절차를 중시한다. 이런 의미에서 수동적 책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만 이해하셔도 되고요. 오른쪽에 현대적 책임론은 뭐냐 하면은 아까 말한 대로 내재적 책임인데 중시하는 것은 자발적 책임입니다. 스스로 관료들이 국민들의 어떤 요구에 자발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 그래서 이걸 자율적 책임성을 중시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한 자율적 책임성이라는 건 뭐냐 하면 아까 말한 절차를 준수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책임을 완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차이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그래서 이건 적극적이죠. 따라서
능동적 책임이라고 합니다. 아까 고전적 책임론이 수동적 책임이었다면 현대적 책임론은 능동적 책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세 갈래라고 그랬죠. 그럼 한 갈래 남았습니다. 바로 그게 쿠퍼라고 하는 학자의 이론입니다. 쿠퍼는 그 책임의 그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을 네 가지 범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네 가지는 뭐냐면 개인적인 속성, 그리고 조직 구조, 그리고 조직 문화, 사회적 기대, 이런 거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이 해당되는 게 뭔가 일일이 기억하기는 좀 힘이 드니까요. 한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개인적 속성 이러면은 그 공직자의 태도 같은 게 들어가고요. 조직 구조 그거는 여러 가지 참여 절차 이런 게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조직 문화 이러면 어떤 규범 이런 거 이런 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또는 상징 이런 것도 해당이 되고 마지막으로 사회적 기대 그러면 일반 대중의 어떤 참여 이런 게 해당이 된다. 그래서 이게 그것까지는 좀 힘이 든다 해도 네 가지 분류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세 갈래로 행정 책임을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행정 통제라는 게 뭐냐? 이것은 공무원들이 행정 책임을 지는 거죠. 그럼 행정 책임을 제대로 지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직이라고 하는 데가 경쟁이 조금 없는 편이죠. 경쟁의 사각지대다 이렇게 말은 못한다 하더라도 좀 민간에 비해서 좀 약한 면이 있죠. 따라서 그런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행정 책임을 진다 조금 100%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행정 통제 방법이 강구되고 있습니다. 자, 객관식 문제인데요. 1번 문제는 아까 설명한 쿠퍼 네 가지 이야기했죠. 성격이 다른 하나를 골라라. 자, 1번 보겠습니다. 윤리적인 의사결정 기술. 이거는 바로 하나의 특성이죠. 공무원 개개인의 어떤 특성. 두 번째, 정신적 태도. 마찬가지로 공무원의 개인적인 특성. 전문적인 가치. 마찬가지 특성, 개인적인 특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4번 공공참여는 사회적 기대에 해당되는 거니까 성격이 다른 거는 4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2번입니다. 통제의 원천 그리고 강도에 따라서 구분한 사람이 누구였죠? 듀보닉하고 롬제. 그래서 표를 그려서 설명드렸습니다. 그 유형 구분하고 거리가 먼 것. 1번 정치적 있었죠? 2번 관료제 있었죠? 3번 수단적은 없었죠. 그죠? 4번에 전문가적 있었죠. 5번 법률적 있었죠. 거리가 먼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3번 같은 문제는 문제를 정확히 읽어야 됩니다. 보세요. 제도적 책임성 나오니까 이 문제가 제도적 책임성에 관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보세요. 제도적 책임성과 대비되는 묻고자 하는 것은 자율적 책임성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틀린 것은 보겠습니다. 자, 1번 봅니다. 전문가로서의 직업윤리에서 자발적 재량 맞죠? 그게 바로 자율적이에요. 1번 맞고 2번 보면 내면의 가치와 기준에 따르는 것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양심에 따르는 것 다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자, 3번 보면 국민의 기대에 정확하게 인식해서 능동적으로 대응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능동적 책임성 설명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럼 4번 봅니다. 성과보다는 절차. 방금 말씀드렸죠. 절차를 준수하는 걸 중시하는 것은 자율적 책임성이 아니고 앞에 바로 좌측에서 이야기했던 제도적 책임성이었지 않습니까? 따라서 적합하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기본이 롬제의 그를 보고 답을 하면 되겠고요. 여러분 그 표를 한 몇 번 자기 손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완전히 자기 걸로 만들어주기 바랍니다. 자, 내부 지향이고 표에서 어느 부분인가 생각나죠? 그리고 통제의 정도가 높다, 높은 그 연결해보면 답은 4번의 관료적 책임성이 됩니다. 몇 번 그려보세요. 자, 5번 별표 하나 달아주시고요. 행정통제의 과정입니다. 자, 보시죠. 가나다라 되는데요. 맨 처음에 납니다. 두 번째, 목표와 계획에 따른 통제 기준의 확인. 그래서 이 통제 기준의 확인에서 필요한 게 뭐냐면 통제 기준이 실제 통제를 받는 사람들한테 제대로 전달이 되었는가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피통제자한테 통제 기준이 제대로 전달이 되었는가를 확인하는 게 나가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가로 올라갑니다. 실제 행정 과정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바로 이거는 뭐냐 하면 실제 그 실천 상태가 어떤가, 거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라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평가를 해서 그 결과를 보고 이건 좀 고쳐야 되겠구나, 다가 되겠습니다. 시정 조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순서대로 하면은 나, 가, 라, 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행정통제의 유형을 살펴보죠. 행정통제는 외부 통제와 내부 통제로 구분되는데요. 그 외부 통제의 문제는 2021년도 작년 국가직 9급에 바로 출제가 되었던 문제입니다. 외부 통제는 이 화면 보시면 입법, 사법, 민중, 옴부즈만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요. 우선 입법 통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법 통제는 교재는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입법 통제는 어느 통제보다 더 중요하다. 주로 하는 게 예산을 심의하는 것, 이런 것만 해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죠. 예산 과정은 어땠나요? 예산의 편성, 예산의 심의, 예산의 집행, 결산 이렇게 되죠. 근데 그 두 번째가 바로 예산 심의가 되는데 그걸 국회에서 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뭐 탄핵소추 혹은 해임 건의 뭐 이런 것들이 다 통제 수단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사법 통제인데요. 사법 통제는 사법부가 여러 가지 그 법의 위반, 위법 여부를 심사하는 것. 그걸 통해서 사법부가 행정을 통제하는 거예요. 행정부가 만드는 행정명령들, 그 행정명령들의 위헌 여부 혹은 위법 여부를 심사하는 것. 이게 사법통제가 되겠습니다. 행정재판 이런 거 대상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 그 자영업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자영업자들한테 세법을 잘못 적용해가지고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만들었다면 그런 세법을 잘못 적용한 과세처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취소를 해야 되겠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다 심사하고 하는 게 사법부가 행정을 통제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옴부즈만 제도입니다. 별표 2개 보시죠. 옴부즈만 이것은 여러분이 뭘 기억해야 되는가 하면 스웨덴을 기억해야 됩니다. 1809년에 스웨덴에서 처음으로 실시가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 옴부즈만에 해당하는 게 어딨냐면 국민권익위원회라는 것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해서는 좀 내용을 좀 아셔야 되는데 국무총리 소속 꼭 기억하세요. 대통령 소속이 아닙니다. 국무총리 소속이고요. 그 다음에 국민권익위원회는
헌법상 기관이 아닙니다.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헌법상 기관이 아니고 그럼 뭐다? 법률상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세요. 국민권익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이 아니고 국무총리 소속이고 헌법상 기관이 아니고 법률상 기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국민권익위원회는 뭐가 없는가 하면 직권조사권이 없습니다. 직권조사권이 없고요. 단지 가지고 있는 거는 직권조정권은 가지고 있어요.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직권으로 조사할 권한은 없지만 누가 신청을 하면 신청에 의한 조사는 가능해요. 신청에 의한 조사도 가능하고 직권으로 조정하는 권한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8페이지로 넘어가면요. 다음에 첫 번째가 상부기관에 의한 통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부 통제를 보는데요. 대표적인 기관이 감사원이 되겠습니다.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 기구입니다. 아까 국민권익위원회하고 다르죠, 그죠? 그거는 국무총리고, 그래서 또 헌법적 기관입니다. 그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이 하는 일은 주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회계 검사와 직무 감찰입니다. 뭐 사소한 거지만 회계 감사가 아니에요. 하는 일은 회계 검사입니다. 회계 검사 그리고 직무 감찰 이렇게 되고요. 두 번째 내부 통제 유형은 규칙에 의한 통제도 있습니다. 규칙에 의한 통제.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게 국민감사 청구제도 한번 적어보실까요? 국민감사 청구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국민감사 청구제도는 국민권익위에 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원에 하는데요. 몇 명이 하는가를 기억해야 되는데 19세 이상 국민이 300인 이상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300인 이상이 될 때 청구할 수 있는데요. 청구를 하면은 국민감사 청구위원회가 이제 뒷일을 담당하게 되는데 여기에 날수를 좀 기억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감사원은요. 감사 실시를 결정한 날로부터 60일입니다. 60일 표시하시죠.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날이 있죠. 그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감사원은 감사 종결을 해야 돼요. 그리고 종결한 후 10일 표시합니다. 10일 안에 그 결과를 청구인한테 통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60일, 10일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객관식 문제인데요. 1번 문제입니다. 주민감사 청구에서 아까 말한 국민감사 청구가 아니고요. 주민감사 청구입니다. 예, 지방 차원에서 이야기해요. 청구인 수가 바르게 연결된 것. 요거는 별표를 3개 하겠습니다. 왜 3개를 하느냐 하면 요 부분이 바뀐 것이 2022년 올해 1월 13일에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4월 2일 날 시험을 치는 학생들은 바뀌어진 내용으로 정답을 맞춰야 돼요. 지나간 걸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별표 3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 자체는 그 수치 자체는 옛날 바뀌기 전에 걸 일단 제시를 하고 어떻게 바뀌었는가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감사 청구에서 청구인 수가 이전에는요 어떻게 됐는가 하면 시도의 경우는 500명, 답은 1번이었거든요. 500명.
50만 이상 대도시, 이것은 300. 그 다음에 시군, 자치구는 200. 이게 지나간, 변경되기 전의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뀝니다. 바뀌어서 옆에다가 적어보시죠. 바뀐 숫자는 300, 200, 150입니다. 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하면 1번 지문은 올해 1월 13일 이전의, 바뀌기 전의 숫자입니다. 500, 300, 200. 이걸 답하면 안 돼요. 올해 4월 2일 응시하는 학생들은 하면 안 되고, 틀렸고, 바뀌어가지고 지문 4의 300, 200, 150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요 안에서 요 숫자 안에서 정해지는 정하면 되는 거예요. 시도는 300이면 어떤 도는 이보다 숫자를 줄여서 할 수도 있어요. 조례로 만들었어요. 근데 어쨌든 기준이 되는 거는 300, 200, 150이다. 아시겠죠? 대단히 중요합니다. 2번입니다. 외부 통제 찾아라, 그 이야기죠.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예. 제가 읽으면 여러분은 외부, 내부 이렇게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하세요. 자, 입법부에 의한 통제. 외부죠, 그죠? 자, 사법부에 의한 통제. 외부입니다. 감사원에 의한 통제. 아니죠, 내부죠. 감사원은 우리 행정부 내부죠. 청와대에 의한 통제. 이것도 내부입니다. 중앙행정부처에 의한 통제. 이것도 내부입니다. 시민에 의한 통제. 이건 바깥이죠. 외부. 그다음 여론과 매스컴 마찬가지 바깥이죠. 외부. 옴부즈만 당연히 외부죠. 그래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죠. 그죠? 예. 3번 문제는 공익 신고를 했던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처벌 조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내용을 좀 설명드리고 문제를 보도록 하죠. 불이익 조치가 두 종류로 구분을 할 수 있어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를 들어서 신분 상실을 하는, 신분을 상실하게 만드는 그러한 불이익, 예를 든다면 파면 또는 해임 혹은 해고 이런 것들은 공익신고를 했다고 그런 불이익을 주면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이렇게 되는데요. 3이 되는데, 그런 신분 상실이 아니고 예를 들면 승진을 제한한다든지 혹은 징계를 한다든지 공익신고를 했다고, 또는 강등을 시킨다든지 또는 어떤 집단 따돌림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징역 2년 또는 이제 2천만 원 이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구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3번 문제 자체가 문제 자체는 좀 더 세분화해서 문제가 주어져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이하지 마시고 제가 방금 설명했던 그 내용을 그대로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4번 문제인데요. 입법 예고기간하고 행정 예고기간입니다. 그래서 입법 예고는 40일이고요. 그 다음에 40일 이상, 그 다음에 행정 예고는 20일인데 20일 이상인데, 단 자치법규라는 게 있어요. 자치법규의 경우에는 40일이 아니고 20일 이상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40, 20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5번 보겠습니다. 길버튼 행정 통제를 통제자의 위치와 제도와 여부에 따라서 4가지 유형이다. 옳지 않은 것. 자, 표에서 가나 다라 살펴보겠습니다. 가는 외부고 공식적이다.
해당하는 것은 입법부, 사법부, 예를 든다면 그런 걸 들 수가 있고요. 나와보겠습니다. 내부고 공식적이다. 대통령 같은 걸 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 보겠습니다. 외부인데 비공식적이다. 그러면 시민통제 이런 걸 들 수 있고요. 내부인데 비공식적이다. 행정윤리 이렇게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옳지 않은 것 1번이 되겠습니다. 청와대 아니죠. 청와대는 나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설명 틀린 것은 봅니다. 우선 좀 설명하고 문제를 보죠.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이고요. 총 15명, 15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여기에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 그 다음에 상임위원 3명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은 국무총리가 제청을 해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국무총리가 제청하는데요. 상임위원은 위원장이 제청합니다. 위원장이 제청을 해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그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1번 국무총리 소속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위원 임기는 3년. 이거는 맞는데요. 1차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습니다. 없다 됐으니까 틀렸습니다. 다음 3번에 재직 중 지방의원을 겸직할 수 없고요. 4번에 고청민은 조사 처리, 시정 권고 수행한다 맞고요. 정당 당원은 당연히 의원이 될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연임할 수 없다고 하는 2번이 되겠습니다. 7번 옴부즈만 제도입니다. 옳은 것 하나씩 보죠. 옴부즈만 제도는 설치 주체에 따라 의회 소속 그리고 행정기관 소속형 구분됩니다. 우리나라는 후자 행정기관 소속형이고요. 의회 소속형이 북유럽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두 개로 구분된다 맞습니다. 나에 보면 옴부즈만 제도는 핀란드에서 최초 도입 아닙니다. 스웨덴에서 최초 도입입니다. 다에 보면 옴부즈만은 행정행위의 합법성뿐만 아니라 합목적성도 다룬다 맞습니다. 합법성 이거는 이제 불법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법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게 바로 합법성인데 합목적성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부당행위냐 부당행위가 아니냐를 따지는 거예요. 그것도 다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옴부즈만 제도는 불법행위뿐 아니라 부당행위도 다룰 수 있는 거예요. 맞다. 그 다음에 라에 보면 우리나라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이건 맞는데 대통령 직속이 틀렸죠.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가와 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실전 제5장 실전 테스트입니다. 1번 보면 실체설 기억나시죠? 실체설하고 과정설. 자, 거리가 먼 것은 보겠습니다. 1번에 보면 이익을 상호 조정한다. 과정설이죠. 공무원들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조정하는 역할. 그래서 1번은 바로 과정설을 이야기하니까 바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2번, 3번, 4번, 5번의 칸트주의까지 다 실체설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행정가치에서 본질적 가치하고 거리 먼 것은 전에도 이야기했죠. 민주성을 본질적 가치로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다. 수단적 가치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1번 보면 정치적 자유 맞고요. 2번에 가치의 평등한 배분 맞습니다. 그래서 이 본질적 가치에 포함되는 게 어떤 게 있나요? 자유, 그 다음에 평등, 그리고 형평, 그리고 정의, 공익
복지 뭐 이런 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도 맞고요. 2번도 평등 맞고요. 3번의 민주적 의사결정, 이게 본질적 가치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적인 의사결정은 이걸 통해서 민주성을 확보하게 되잖아요. 근데 민주성이라고 하는 것은 수단적 가치다. 예. 그래서 3번이 거리가 멀겠습니다. 4번 형평 맞고요. 그래서 이번에 문제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에 이제 행정이 추구하는 가치 설명 옳은 것 보겠습니다. 자, 효과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능률성의 희생이 발생할 수가 있다. 효과성이라고 하는 것은 기대했던 목표를 달성한 정도, 이걸 효과성이라고 하거든요. 그 효과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가시적인 결과를 많이 만들어내면 효과적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비용이 얼마가 들든지 간에 결과만 많으면 좋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면 투입분의 산출이라고 하는 능률성이 희생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가는 맞습니다. 나와 보겠습니다. 민주성은 국민과의 관계뿐 아니라 관료제 내부의 결정과정 두 가지 측면 맞습니다. 내부도 그리고 국민과의 관계 다 확보가 돼야 되는 거죠. 다음에 다 보겠습니다. 절차적 합리성은 목표에 비추어 적합한 행동이 선택된, 목표에 비추어 적합한 행동 이렇게 되면 내용적 합리성이 되는 거예요. 절차적 합리성이 아니고 내용적 합리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틀렸고요. 라는 투명성은 정보 공개뿐 아니라 정보에 대한 접근 맞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제도적 책임성. 제도적 책임성 누가 이야기했죠? 바이너죠. 바이너는 제도적 책임성 하면 절차를 지키는 걸 중시하는 그런 거였죠. 그래서 소극적이다, 수동적인 그런 책임이다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에 대비되는 게 프리드리히의 현대적 책임론, 즉 자발적 책임이었죠. 그래서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행정 책임, 그 말을 바로 고치면 자발적 책임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겠습니다. 혹은 자율적 책임성. 자율적 책임성은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행정 책임을 의미한다. 자, 그래서 옳은 것은 라가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4번 공직윤리 확보를 위한 행동 강령입니다. 옳지 않은 것 보겠습니다. 1번에 보면 행동 강령은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 기준이다. 맞고요. 이번에 행동 강령은 부패방지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졌고요. 맞고요. 세 번째 보면 공무원 행동 강령은 기관별 행동 강령을 제정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 맞습니다. 그런데 4번 보면 이 행동 강령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선물 받는 거 제한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4번에 보면 OECD 국가들의 행동 강령은 제정이 됐다. 이게 맞는데 주로 법률 형식이 아니고요. 대통령령의 규정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은 변경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해서 대통령령은 상대적으로 변경이 좀 쉽거든요. 그래서 주로 법률 형식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은 행정책임, 행정통제입니다. 옳지 않은 거 보겠습니다. 자, 1번에 보면 행정통제의 중심 과제는 민주주의와 관료제 간의 조화다. 맞고요. 2번에 보면 행정통제는 그 밑에 줄에 별도의 시정 노력 요구되지 않는다. 아닙니다. 시정을 해야 되죠. 문제가 있으면 시정을 하려고 하는 개선 조치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거예요. 2번이 옳지 않다.
3번의 행정책임은 행정관료가 국민에 대한 의무다. 맞고요. 4번의 행정통제는 어떻게 보면 관료들로부터 재량권을 빼앗는 거죠. 왜냐? 행정책임을 제대로 안 지니까 통제를 가하는 거예요. 다음 5번의 행정책임은 국민에 대한 국가 역할의 정당성을 확인한다. 맞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아래 사례는 행정책임의 어떤 유형인가? 그래서 체육관이 붕괴되고 담당자 관리 소홀로 부산시장이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것은 도의적 책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도의적 책임은 국민의 요구에 대한 대응이 핵심이 되는 거예요. 국민의 요구에 대한 대응이 핵심이다. 지금 여기 예문에서 보듯이 부하의 잘못으로 인한 책임, 이것도 다 도의적 책임에 근거하게 되겠습니다. 7번입니다. 2021년도 지방직 9급에 출제되었던 문제입니다. 행정통제와 행정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아보겠습니다. 파이너, 우리 공부했었죠? 파이너가 있었고 프리드리히가 있었습니다. 파이너는 제도적 책임성을 강조했죠. 법적, 제도적 외부 통제를 강조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 나와보겠습니다. 감사원의 직무감찰 그리고 회계검사는 외부 통제에 해당 아니죠. 감사원은 내부입니다. 나는 틀렸고요. 그 다음에 프리드리히는 현대적 책임론 그렇게 이야기했죠. 내재적 통제를 강조했잖아요. 자율적 책임성. 그러니까 다 지문도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프리드리히는 내부적 통제, 내재적 통제를 강조했죠. 그러니까 옳은 것은 답밖에 없네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021년 지방직 9급에 출제되었던 문제입니다. 5장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 강의부터는 정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